호텔의 별 등급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24시간 리셉션 창구가 있고 세계 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별 5개 호텔이 될 수 있어요. 별 숫자 대신 등급이나 리뷰를 보세요. 또한 예약을 늦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숙박이 급하지 않다면 숙박 당일 객실을 예약해보세요. 호텔이 꽉 차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마지막 순간에 객실을 채우기 위해서 객실 요금을 인하할 수 있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타사 웹사이트에는 종종 더 나쁜 객실이나 남아있는 객실을 제공하곤 합니다. 호텔에 직접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타사 사이트에서는 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이에요. 체크인 데스크에 도착하면 호텔 직원이 이미 여러분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많은 호텔들, 특히 고급 호텔은 손님의 소셜미디어를 약간 조사할 거예요. 소름 끼치게 느껴지지만 체류를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만약 객실 열쇠에 마그네틱 선이 있다면 휴대폰이나 지갑 근처에 두지 마세요. 휴대폰에 있는 것과 같은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어서 방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체크인을 했으니까 객실로 가볼게요. 침실에 있을 때와 화장실에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감시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3살짜리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 갈 때 묵고 있는 호텔방에 몰래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걱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호텔 방에서 가장 뻔한 곳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잘 보이는 곳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면 스마트폰만으로도 기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카메라에는 렌즈가 있고 모든 렌즈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확인하는 빠른 방법은 방에 있는 모든 커튼을 닫고 불을 끄는 거예요. 휴대폰에 손전등을 사용하여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만한 잠재적인 장소나 물체를 가리킵니다. 가장 흔한 곳 중 하나는 천장에 있는 연기 감지기예요. 의자 위에 올라서서 빛을 똑바로 향하게 하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빛이 반사되는지 확인하세요. 빛이 렌즈의 정확한 각도로 닿아야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합니다. 심지어 방에 있는 액자도 몰래카메라의 잠재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외 램프, 벽이나 옷장 안에 있는 구멍일 수도 있죠. 또 하나의 섬뜩한 장소는 욕실 거울입니다. 이곳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검사할 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밤에 여러분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발견하기 위해 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비밀 카메라는 밤에 작동할 수 있도록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또한 불을 끄고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에는 적외선 필터가 있지만 전면 카메라에는 없어요. 전면 카메라를 향해 TV 리모컨을 대고 아무 버튼이나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밝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작동 중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위에 밝은 빛이 있는지 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빠뜨린 게 없는지 한 번 더 훑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보여주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 TV, 최악의 경우 몰래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선 주파수 스캐너는 자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실내에서 무선 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무선 장치가 전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장치와 무선 송신 신호를 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은 호텔방에 들어갈 때 와이파이를 끄는 거예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리셉션에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연락이 온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의도적으로 꺼졌는지의 여부를 호텔에서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카메라가 지역 와이파이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호텔 객실 와이파이에 처음 연결할 때 개인 데이터 공유에 주의하세요. 자, 전반적으로 방이 어떤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빈 방이 있다면 매니저가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일단 자리를 잡으면 모든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 욕실에 가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짜 샴푸를 얻고 횡재했다고 기뻐하는 순간 그것은 호텔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어요. 그 물건에는 호텔의 로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집에 가져가는 건 호텔을 무료로 광고해주는 셈이죠. 하지만 가운과 수건은 달라요. 많은 호텔들이 도난당한 물건을 추적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 칩을 추가하고 있어요. 치약은 아마도 호텔 방의 욕실에서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 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를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를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힐을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증을 깨트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재현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파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양파 수프와 더블 초콜릿 수플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식사가 어떠냐고 묻습니다. 입에 음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손으로 오케이 제스처를 합니다. 웨이터가 기뻐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뭔가 불쾌한 듯한 표정이에요. 알고 보니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오케이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프랑스에서 이것은 영 또는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는 대신 형편없다고 불평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베네수엘라, 터키, 브라질에서도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손동작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손동작은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입안에 있는 음식을 삼킨 후에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좋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죠. 하지만 이탈리아, 서아프리카, 이란, 그리고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은 끔찍하게 모욕적인 제스처로 알려져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 사물을 가리킬 때 검지가 아닌 엄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나라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할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태워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뭔가를 2개 주문하거나 누군가에게 피스 사인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손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 손동작을 잘못하면 여러분은 매우 불쾌한 손신호를 보내는 게 됩니다. 친구를 절대 못 사귈 거예요. 그러니까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위를 향하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몸을 숙여 인사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서로 인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구부릴수록 더 많은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외국인들이 절하는 에티켓을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수나 고개 끄덕이는 것도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올바른 인사 예절을 익힌다면 현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몸을 숙여야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집게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몇몇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을 가리킬 때 특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 제스처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동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길을 물어보면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현지인들은 손을 드는 대신 입술을 사용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손 전체를 사용해서 사람이나 방향을 가리키세요.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내밀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미는 것과 같아서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어떤 외설적인 손동작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특히 피해야 할 2가지 동작은 새끼손가락만 내미는 것과
사용한 포크나 젓가락과 같은 더러운 물체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디에 젓가락을 내려놓는지에 주의하세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밥그릇에 젓가락을 수직으로 꽂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건 불운으로 여겨져요. 만약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대신 그릇 옆에 놓거나 그릇 위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서양에서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서 손이 닿지 않는 음식은 건네달라고 부탁하세요. 원하는 음식이 테이블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팔을 뻗어 접시를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옆 사람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포크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식탁에서 코를 푸는 것이 허용돼요.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실례한다고 말하고 몸을 약간 돌린다면 다 괜찮아요. 일본 혹은 중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매운 음식을 먹어서 콧물이 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공장소에서 절대 코를 풀지 마세요. 만약 정말 코를 풀어야 한다면 식탁을 떠나서 화장실에서 코를 풀거나 조용히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게 하세요. 코를 푸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손수건이 아닌 종이 티슈를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버리세요.